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주말 동안 사전투표를 했어요. 쌤 사전투표 하면서 맞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19살 아이들이랑 그리고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도 투표를 하겠구나. 얼마나 떨릴까 생각하면서 쌤 20살 때 했던 투표가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그 첫 선거가 대선이었어요. 대박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뽑혔을 때인데, 그때, 그때 허경영 씨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어쨌든, 팜플렛을 정말 막 꼼꼼히 읽고, 막 선거하는 법도 엄청 찾아보고, 긴장 막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자, 음, 선거는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대신해서라고 하긴 그렇죠. 대신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대표로 우리들의 권리를 표현하고 찾고자 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자리였잖아요. 이 선거는 우리의 권리를 표시하고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의견을 표현할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거, 그죠? 선거는 왜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우리 생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윤리 사상가 중에 되게 유명한 사상가인 플라톤도 또 그리고 맹자 배웠죠. 맹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정치 참여에 무관심한 그런 뭐 또는 정치에 무식한 그런 대가는 무능하고 아주 부패한 정부라고 해요. 너무너무 확 다가오지 않나요?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시민이에요. 그죠? 교복을 입고 있지만 시민이에요. 그 시민으로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학교의 주인은 뭐 학생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주인인 학생으로서 불편한 점은 어떻게 바꾸고, 좋은 점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뭐 무언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이번 선거 기간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정치 중에 하나죠. 큰 역할이죠. 그 옳음에 대한 윤리 진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윤리학의 분류 마저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 이야기했죠. 처음 만나는 엄청 큰 산이라고. 지난주에는 한 요만큼 올랐어요, 이제. 숨 좀 차기 시작할 만한데, 우리 잘 따라와주고 있나요? 그러면 오늘 잘 따라와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 봐요. 그러면 잘 왔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되돌아보고 규범, 메타, 기술 보고 문제풀이는 선생님 정말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확인만 하는 정도로. 그리고 과제로 퀴즈를 내는 걸 여러분들이 맞추는 걸 보고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선생님 문제풀이를 해야 할지 선생님 좀 정해서 문제풀이를 따로 좀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을 구글 폼 제출하는 방법도 마지막에 실어놨으니까 꼭 보세요. 구글 폼을 우리 공부를 안 했는데 미리 선생님 어떤 질문 했을지 알고 제출하는 이 예지력이 높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선생님 구글 폼 미리미리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해보세요. 산 잘 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처음에 윤리란 뭔지 했었죠. 그죠? 윤리는 뭐예요?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지켜야 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그랬어. 판단 기준. 뭐가 옳아? 뭐가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게 바로 곧 규범윤리학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윤리 얘기하다 윤리학이라고 나왔지. 학, 학. 이 학은 뭐야? 그치, 학문이죠, 학문. 윤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떤지, 그런 거라고 했었죠. 그죠? 이 윤리학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윤리학의 방향은 보통 나침반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나침반이 어떤 역할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또는 길을 찾을 때,
방향을 제공해주죠. 근데 이거 왜 지도라고 안 할까요? 지도는 길을 다 그냥 찾아서 알려주는데.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음, 가장 빨리 배우는 뭐 삶과 죽음의 윤리, 그것만 보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상가들의 내용이 다 달라요. 어느 것도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윤리학, 이렇게 윤리학은 그럼 세 개로 어떻게 나뉜다고 했죠? 가려, 안 보인다 생각하고, 그렇죠. 규범, 메타, 기술, 아까 얘기했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학.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네가 말한 그거 뭔 뜻이냐? 그 논리는 맞냐? 따지는 거.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윤리는 이거입니다. 안락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묘사하고 기술하는. 이거는 사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회과학적인 특성이 강해요. 윤리학이라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실천규범 윤리학을 마저 볼게요. 실천규범 윤리학, 간단히 실천윤리학이라고도 하죠. 이 실천윤리학의 오늘은 특징을 배운다고 했어요. 일단 선생님 여기 이렇게 두 개 놔뒀는데 학제적 성격 그리고 상호 유기적 관계 이렇게 나오죠. 학제적 성격이라는 건 제자가 다양하다, 많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윤리의 제 문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윤리의 다양한 문제. 여러분들 조사했었던 그 단원 찾아봤었던 뭐 정치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한 문제죠. 그거를 윤리의 재문제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는 다양한 제자예요. 그럼 이 학자는 뭘까요? 우리 윤리학에서 학이 뭐였어요? 학문이죠. 그럼 학제적 성격을 다시 이야기하면 다양한 학문이 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실천규범 윤리학은 다양한 학문이랑 관련이 있다. 뭘까? 봅시다. 선생님 예시로 같이 봐요. 지우개. 이제 지우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 16페이지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 보면서 안 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임신한 20대 인도 여성이 태아가 문해증, 선천적으로 뇌가 없는 병이래요. 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병원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대요. 인도의 의료법은 20주가 지나면 한 4, 5개월 이상이겠죠. 배가 부른 여기도 여기 그림처럼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천적인 기형이나 또는 아주 범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생각하기 정말 끔찍하죠. 그러한 경우에는 인공임신 중절이 우리 작년에 법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능했거든요. 최근에도 뉴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아이의 형태가 모든 그 신체 기관이 완성되었을 만큼 8개월 가까이 되었을 때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의사가 아이를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유도분만을 해서 아이를 그 아이의 상황에서 숨을 거두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이가 좀 자란 상태에서는. 근데 그때 아이가 살아 있었대요. 이제 아이를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딱 만났는데 근데 그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그 상황에서 숨을 딱 이제 멈추도록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살인죄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산모의 몸 밖에 나온 이 어린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 인간과 마찬가지다. 근데 이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의사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여성은 현재 임신 24주로 알려졌대요. 결국에 이 여성은 법원에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이 산모의 입장도 공감이 가고 이 의사 그리고 법을 만들었을 때 왜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었지? 라고 하는 그 이유들도 일부분 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우리 2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실제로 이 상황을 이 여성분 의사 그리고 법안 판단을 우리가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안 좋은 부분이 있을까라고 윤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천윤리적 관점에서 일단 뭐를 봐야겠어요? 생명윤리 이론을 살펴봐야 되고 그럼 문해증 태아는 어떠한 병인지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 또는 어떤 치료법이 있고 등등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된 또는 선천적 질병과 관련된 뭐 등등 당연히 생명과학 지식 등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요 한 가지 지금 실천윤리적 관점에서 이 경우에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할까? 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그냥 윤리적 관점만 봐서는 안 되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다양한 학문이 이 실천윤리에 인접해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학적 지식, 그리고 지금 여기 법도 나오죠. 법학적 지식, 그리고 뭐 생명과학 지식, 그리고 윤리적 관점. 다양한 학문이 한 가지 문제에 집적돼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학제적 성격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 이론윤리학과 상호유기적 관계라고 선생님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미안해요. 실천윤리학에서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가 1차적 물음이고 그리고 윤리 이론이나 도덕 원리는 2차적 의미를 지닌다. 요거 교과서 16페이지 밑에 개념 이런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론윤리학과 상호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이런 관계구나 라고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이론윤리학은 다양한 이론을 이야기해주죠. 저번에 이야기했던 덕윤리, 의무론, 낯선 사람 내가 구해주려고 숨겨줬는데 이거 안에 있나요? 라고 일본 순사가 왔을 때 그 독립표사를 숨겨줬냐고 물어봤을 때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의무 지켜야 되나? 아니야. 이 사람을 숨겨주는 게 모든 사회에 훨씬 이익이야. 뭐 등등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론이 있죠. 요거를 아까와 같은 인공임신중절 이런 문제에 뭐 근거로서 응용하는 그 바탕으로서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이러한 이론 윤리도 결국에 추구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 실천 윤리가 또 이 이론 윤리가 응용되고 현대사회에 적용돼서 더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기적이라는 관계의 말뜻 알고 있죠? 우리 신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듣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눈으로 봐야 되죠. 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 하고 지금 대답하는 입도 있어야겠죠. 근데 요거 눈, 코, 입만 있으면 돼요? 뇌도 있어야겠죠. 뇌에서 인식하고 뭐라고 말해야겠다. 삐리삐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체가 흘러가려면
뭐 척 등등 신경, 심장 뛰고 있어야 되고 이 신체는 하나의 유기적 관계인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천규범 윤리학은 이론규범 윤리학과 연결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중요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해서 이 실천규범 윤리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고 이론규범 윤리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유기적 관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지금 앞으로 보여줄 문제는 다 기출문제거든요. 간단히 보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론 없는 실존은 맹목적입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근본 원리로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실존 없는 이론은 공허합니다.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론 윤리학과 실존 윤리학을 구분하세요. 3, 2, 1. 너무 티나죠?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 이론 중요하다. 실천 없는 이론은 너무 공허해요. 실천윤리.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그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면 되겠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천윤리랑 관련된 문제 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간단하게 봅시다. 규범윤리학을 뭐랑 뭐랑 구분할 수 있었죠? 자, 우리 윤리학 구분 세 가지. 규범, 메타, 기술, 그렇죠. 그리고 그 규범은 그렇죠. 이론, 실천으로 구분해요. 근데 여기서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아까 얘기했던 덕윤리, 의무론적, 목적론적, 공리주의도 목적론적이거든요. 요거 보면 이거는 딱 봐도 이론이네. 이론윤리예요. 그러면 생태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이거 뭐예요? 그죠? 실천윤리죠. 지금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기억은 실천윤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선생님이 좀 같이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나요? 일단 1번은 이 문제를 봐요. 그리고 2번은 문제 유형을 보고요. 이 문제를 볼 때는 뭐를 물어보는지 선생님 반드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하는 방법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 적절한 것을 골라라는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오면 세모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면 어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도 표시를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이미 있겠지만 그래도 드립시다. 선생님 모의고사 풀 때 보니까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시험지 정말 깨끗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하는 거긴 하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추천은 표시를 내가 이 들고 있는 시험지에 들고 있는 이 연필, 뭐 펜 이걸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시험에 내가 가장 최적화돼서 가장 최대어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수 없이 하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해요. 그럼 이 수업 목표 학습 내용, 기억 묻는 거구나. 기억에 대한 특징 나오는구나. 요거 파악했죠? 그럼 다시 이제 풀어봅시다. 기억, 실천윤리 특징, 도덕적 추론의 규칙 검토,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거는 이따 배울 메타예요. 추론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이거 뭐 따지고 있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규명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 이거 이론이죠. 지금 말이 어렵게 나와 있지만 도덕 법칙은 뭐가 맞을까? 의무를 지켜라. 이게 도덕 법칙일까? 아니면 공리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윤리를 지켜라. 이게 도덕 법칙일까? 요거 규명 밝히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윤리인지 풀어서 말하면 쉽죠. 그리고 윤리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및 서술 기술이고요. 이거 이따 배울 거예요. 언어의 분석, 또 분석했다죠. 이거 메타예요.
짜잔, 정답 등장. 우리 현실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중시한다.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우리 현대 사회에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보는 거. 이게 우리 실천윤리학의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말뜻 규명 이런 말을 몰라서 그렇지 이거 특징 다 파악하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